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여러분이 속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있는데 그곳 CEO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네요. 그렇죠. 과거에 그 CEO가 여러분한테 베풀었던 은혜가 좀 있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위로를 전하려고 회사 최고의 임원진을 조문단으로 파견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외교적 예후죠. 그런데 조문은커녕 그 회사 로비에 딱 들어서자마자 경비원들이 여러분의 임원들을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요? 네. 그러고는 그분들 머리를 막 반쯤 밀어버리고 입고 있던 명품 정장 바지를 그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우스꽝스럽게 찢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정말 끔찍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는 길거리로 그 임원들을 그냥 뇌쳐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악몽이네요. 이건 뭐 단순한 외교적 결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인격은 물론이고 회사의 명운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최악의 모욕이고 사실상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도발에서 시작됩니다. 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네, 오늘 무대는 고대 중동이고요. 출처는 역사적 문헌인 사무엘하 10장의 기록입니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네.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를 아주 지독하게 오해한 사건이 대체 어떻게 수만 명의 목숨이 증발하고 국가의 영토와 운명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거대한 국제전으로 폭발해버렸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 파멸적인 연쇄 반응이 정말 악권인 기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심리학과 위기관리 전략을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그냥 수천 년 전 칼과 방패가 부딪히던 낡은 전장의 기록으로만 보면 진짜 핵심을 놓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이 안에는 그 현대의 비즈니스나 국제 정치, 심지어 우리가 매일 겪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붕괴, 그리고 최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정말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완벽한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은 선이었습니다. 네, 다윗의 선이었죠. 맞아요. 암몬이라는 국가의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인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순수한 외교적 예우였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좀 힘들었을 때 나하스 왕한테 받았던 호의가 있었으니까요. 네, 국가 원수가 직접 챙겨서 조문단에 파견한다는 건 고대나 현대나 최고의 존중을 의미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한운의 참모들, 그러니까 암몬의 수뇌부에서 치명적인 정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참모들이 젊은 왕 한운한테 다가가서 막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다윗이 정말 아버지를 공경해서 사절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저들은 조문객의 탈을 쓸 스파이들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성의 약점을 엿보고 정탐해서 함락시키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네요. 정확합니다. 상대의 선의를 완전히 곡해한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좀 드는 게요. 네, 말씀하시죠. 생각에는 다윗이 당시 주변국들을 차례로 막 복속시키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가던 신흥제국의 군주였잖아요. 네, 기세가 아주 무서웠죠. 그러면 암몬 입장에서는 다윗의 급성장이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테고 그런 강대국이 갑자기 막 친절하게 다가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철저한 안보 차원에서는 당연한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십니다. 상대의 의도를 경계하는 것 자체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꽤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쵸. 무조건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경계심이 선을 넘어서 망상적 확신으로 변질되었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의 극단적 형태로 봅니다. 투사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참모들 스스로가 평소에 주변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침략적 마인드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순수한 호의조차 자신의 그 탁한 렌즈를 통해서 완벽한 음모로 해석해버린 거죠. 불안감이나 열등감이 임계점을 넘으면 상대가 내민 평화의 손길도 내 목을 조르려는 칼날로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와, 내가 평소에 남의 뒤통수를 칠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남이 꽃다발을 들고 와도 그 안에 폭탄이 들었다고 100% 확신해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편집증적 투사에 완전히 사로잡힌 젊은 왕 한운이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죠. 아까 처음에 비유로 들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군요. 다윗의 사절단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리고 옷을 중동볼기,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잘라서 돌려보낸 그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고래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의미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수염을 자른 게 그렇게 큰 모욕인가요? 고대 근동에서 남성의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니거든요. 그건 명예, 권위, 자유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인격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아, 수염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군요. 네. 그런데 수염을 전부 깎은 것도 아니고 절반만 깎았다는 건 대칭성을 파괴해서 그 사람을 기괴한 조롱거리로 만든 거예요. 일부러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요. 맞습니다. 너는 온전한 인간이 아닌 반쪽짜기 노예나 다름없다. 이런 극도의 모멸감을 주는 행위죠. 거기에 하반신이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랐다는 건 성적인 수치심을 포함해서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힌 겁니다. 와, 이건 다윗이라는 당대 최고 권력자의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은 아주 명백한 선전포고네요. 거의 발작 같은 을 누른 셈이죠. 사절단으로 갔던 신하들의 심정이 진짜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멘탈이 산산조각 났겠죠. 수치심에 아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다윗의 반응이 폭발할 거라고 당장 군대를 몰고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행보가 꽤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포인트죠. 당장 암몬의 국경을 짓밟는 대신에 그 수치를 당한 신하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라는 도시에 조용히 머물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한 거예요. 분노로 칼을 뽑기 전에 철저하게 상처받은 자기 사람들의 자존심부터 챙기는 진짜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떤 공식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조용했습니다. 진짜 파국은 오히려 도발을 저지른 암몬의 내부에서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암몬이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죠. 네, 아차 싶었겠죠. 우리가 다윗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렸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몬 자손의 결정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오해였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용병을 고용해버립니다. 네, 전쟁 준비를 시작하죠. 규모가 엄청납니다. 베들로홉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당 왕과 1천 명, 돕 사람 1만 2천 명, 무려 총 3만 3천 명의 특수 용병을 사들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직업 군인을 고용한다는 건 국가 재정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가능한 상상 초월의 지출입니다. 그렇죠. 3만 3천 명한테 쥐어줄 은화, 그들이 먹을 식량, 무기, 병참을 모두 암몬이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외교적 오판 하나 수습하겠다고 국가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는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의 버튼을 스스로 눌러버린 셈이죠.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한숨이 났거든요. 아니, 오해였다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신하들 모욕한 거 금전적 배상 빵빵하게 해주면 끝날 일 아니었을까요?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다윗이 먼저 선제 공격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스스로 국가를 거덜내가면서까지 3만 3천 명이나 되는 용병을 끌어들여서 판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키우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관통하는 아주 고전적인 심리적 함정이 등장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자주 말하는 매몰 비용 오류, 그리고 자기 정당화의 결합이죠. 아, 매몰 비용 오류요? 네, 암몬 수뇌부도 내심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미쳤지, 왜 그 사절단의 수염을 깎았을까? 하지만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순간 왕과 참모들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이 저지른 수염을 깎은 사건이라는 그 매몰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우리를 공격할 나쁜 놈들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해. 이런 프레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와, 이거 우리가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누가 봐도 망해가는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CEO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손절하지 못하고 회사에 남은 현금마저 모조리 쏟아붓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짜 똑같네요. 약간 그 연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상대방의 오해를 풀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막 문자를 씹고 결국 더 큰 거짓말이나 무리수를 두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과도 아주 닮아있죠. 정말 뼈아픈 비유입니다. 어쨌든 이 암몬의 어리석고 끔찍한 확전 결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군대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다윗이 드디어 최고 군대 장관인 요압과 이스라엘 정예부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에 도착한 요압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아마 등골이 쫙 서늘해졌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암몬의 정규군은 자기들 성문 앞에 굳건히 벙어선을 치고 있고 돈을 받고 고용된 아람 등의 33,000 용병 부대는 이스라엘 군대의 등 뒤, 그러니까 들판 쪽에 진을 딱 치고 있었잖아요. 네, 군사학적으로 지휘관이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진영에 걸려든 겁니다. 이른바 망치와 모루 전술에 당하기 직전의 상태죠. 망치와 모루요? 네, 앞에는 성벽을 등진 적군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압도적 숫자의 용병이 밀고 들어오는 완벽한 토해망, 즉 양면전선에 갇혀버린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샌드위치 신세네요. 어느 한쪽을 공격하려고 등이나 옆을 보이는 순간 바로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몰살당하기 딱 좋은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절체절명의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요압 장군이 보여준 전술적 유연성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대응이 엄청 빠르고 과감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진영이 무너지거나 퇴각을 시도하는 대신에 즉시 이스라엘 부대를 둘로 쪼개버리잖아요. 네, 요압 자신이 직접 가장 날랜 정예병을 이끌고 가장 강력한 적인 들판의 아람 용병 부대를 상대하기로 하죠. 그리고 남은 부대는 자기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겨서 성문 앞에 암몬 정교군을 상대하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형제가 맺은 상호 지원 조약, 이게 이 전투의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요압이 출전하기 직전에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요. 와, 멋지네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신에게 여호와께 맡기자며 담대하게 병사들을 독려하고 돌격하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딱 읽으면서 프로레슬링의 태그팀 매치가 떠올랐어요. 아, 태그팀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링 위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은 한계 상황이 오면 저 로프 밖에서 애타게 손을 뻗고 있는 파트너와 탁 태그를 해서 위기를 넘기잖아요. 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내 뒤에 내가 쓰러져도 내 등 뒤를 지켜주고 나를 구해줄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 상호 헌신의 맹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했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상대방은 어땠을까요? 그 태그팀 비유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목숨을 걸고 로프 밖에서 손을 뻗어줄 파트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반대로 돈으로 뭉친 33,000명의 용병 연합군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태그팀 파트너는커녕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프리랜서들의 모임에 불과했거든요. 아, 끈끈함이 전혀 없는 그냥 오합지졸이네요. 비즈니스로 치면 회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하청업 직원들이 모인 건데 이분들이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고 자기 재산을 털어 회사를 구하려 할까요? 절대 아니죠. 당장 내 짐부터 싸서 노트북 챙겨가지고 도망가야죠. 바로 그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동기 자체가 양쪽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용병들의 동기는 철저히 돈이었다. 네, 철저히 외부적 동기죠. 돈을 쓰려면 일단 살아서 고향에 가야 하는데 눈앞에서 요압의 정예병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미친 듯이 돌격해오니까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목숨 건지는 게 최고죠. 반면에 이스라엘군에는 생존과 신앙, 그리고 전우애라는 아주 강력한 내부적 동기로 무장해 있었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앞뒤로 포위된 그 극도의 공포를 이겨내게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통쾌하게 끝난 거군요. 네, 전황이 아주 싱겁게 흘러갑니다. 요압이 막 맹렬하게 돌격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왔던 아람 군대와 용병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등을 돌려 도망쳐버리잖아요. 33,000명의 웅장했던 진영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네, 한순간에 붕괴됐죠. 그럼 이걸 성문 앞에서 지켜보던 암몬 군대는 대체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입장에서는 멘탈이 나간 거죠.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고용한 유일한 믿는 구석이 뭐 추풍낙엽처럼 달아나니까요. 그걸 보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싸워볼 생각도 못했겠네요. 네, 아비새의 부대와 제대로 칼을 섞어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서
그냥 자기들 성벽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맙니다. 아니 3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돈으로 샀는데 전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암몬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났겠나요. 매몰 비용이 그대로 증발해버린 셈이니까요. 요압은 이렇게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일단 부대를 물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1차전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났다면 저희가 이 사건을 굳이 심층 탐구해서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거대한 폭풍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까 전투 없이 목숨만 건져서 도망쳤던 아람 용병들 있잖아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를 찾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용병의 생명은 평판과 무력의 과시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이른바 용병으로서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별점 리뷰가 1점으로 완전 곤두박질 친 상황인 거네요. 네,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 아주 엉뚱하게도 다윗 왕이 직접 참전해야만 하는 거대한 최종 결전으로 불길을 옮기게 됩니다.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군요. 아람의 패잔병들이 하다세셀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의 주도하에 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와, 영혼까지 끌어모았군요. 소박이라는 군대 장관의 지휘 아래 헬람이라는 곳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연합대군이 집결하죠. 단순한 용병 수준을 넘어서 아람 제국 전체의 명운을 건 복수전이 시작된 겁니다. 사태가 결국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으로 커지자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출전하게 되잖아요. 네, 다윗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록에 남을 만한 아람 군대의 끔찍한 대참패였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다윗은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적의 총사령관인 소박까지 처단합니다. 마병 4만 명과 병거 700대요? 고대 전쟁에서 이 정도 병력이 괴멸했다는 건 단순히 어떤 전투 하나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핵심 군사력과 경제 기반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엄청난 사륙전이고 멸망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 전투의 여파로 중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까지 일어납니다. 네, 세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죠. 하다데셀 밑에 있던 주변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파괴력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줄줄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다윗을 섬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항복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10장 19절 이 거대한 혼란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처절한 파멸을 직접 경험하고 그 수만 명의 시체를 치우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썩은 동아줄을 잡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이 정말 지독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거대한 참극의 원흉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암몬이죠. 맞아요. 애초에 다윗의 신하들 수염을 깎고 엉덩이를 드러내며 촌극을 벌인 건 암몬입니다. 원인 제공자죠. 그런데 정작 최종전에서 마병 4만 명이 몰살당하고 제국의 위상을 통째로 빼앗기며 박살이 난 건 그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 싸움에 끼어든 아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피해를 다 뒤집어 쓴 거죠. 사고는 암몬이 쳤는데 그 엄청난 계산서는 아람이 피와 목숨으로 다 치른 거잖아요. 완벽한 통찰이십니다. 아람은 사실 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암몬이 만들어낸 편집증과 매물 비용의 그 소용돌이에 그저 눈앞의 이익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고 뛰어든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것이죠. 남의 일에 함부로 엮이면 안 된다는 교훈이네요. 맞습니다.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타인의 갈등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거나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잘못한 파트너와 엮였을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남의 꼬인 감정에 잘못 탑승했다가 내 인생 전체가 절벽으로 추락해버린 셈이군요. 네, 아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자, 이제 이 파괴적인 고대 기록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현대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적용해 볼 점이 참 많죠.
우리는 상대의 순수한 선의를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으로 완벽하게 왜곡해버린 암몬의 편집증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외교적 실수를 덮기 위해서 국가를 파산시키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매몰 비용의 늪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양면포위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의 팀워크, 반대로 돈으로 뭉친 용병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확인했죠. 정말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는 압도적인 인사이트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전혀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염에 깎인 다윗의 억울함이나 아니면 어리석은 암몬의 입장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보곤 합니다. 보통은 주요 당사자들에게 이입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박살나버린 그 아람 용병의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가 당사자가 아닌 남의 싸움에 나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간 적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의미시군요. 맞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런 대리전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직장 내의 복잡한 정치 싸움, 부서 간의 기싸움, 혹은 친척들이나 지인들 사이에 아주 감정적인 다툼에서 말이죠. 그런 일들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죠. 누군가가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보상이나 인정 욕구를 미끼로 딱 던지면서 내 편에 서서 저 사람을 같이 공격해줘. 이렇게 요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그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진짜 왜 싸우는지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그 아람 용병처럼 남의 칼을 빼들고 남의 전장으로 막 뛰어듭니다. 그러다 정작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끌어들였던 진짜 원흉인 그 암몬은 속 빠져서 자기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남의 싸움에 끼어든 나 혼자만 화살을 다 맞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평판과 경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귀한 자산을 누군가의 어리석은 자존심 싸움에 용병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명심해야 할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칼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암몬이 슬쩍 쥐어준 남의 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전장에 뛰어드는 대신 오해는 대화로 풀고 내 편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지혜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